엄마, 왜 자꾸 전화해요? 짜증나게. 민수야, 엄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희도 바쁘게 사는데 엄마가 계속 방해하시면 어떡해요?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내시면 안 돼요? 집에 가고 싶어.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 집은 이미 정리됐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엄마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생활에 방해돼요. 오랜만에 전화를 받은 아들과의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충남 홍성에서 살고 있는 74세 박미숙 할머니입니다. 4년 전 칠순 무렵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다는데요. 아들, 딸 둘을 낳아 나름 잘 키웠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먼저 간 남편에게 할 말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그 아들이 할머니를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고 요양원에서 칠순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박씨 할머니는 1952년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절에 충남 홍성의 한 시골 마을에서 오남매의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집은 가난했고 어린 시절에는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는 날이 손에 꼽힐 정도였어요. 장날이면 엄마 손에 끌려 따라간 장에서 엿 하나 얻어먹으며 한참 동안 단물을 빨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초가지붕에 빗물이 새서 방 안에 양동이를 가져다 놓고 그 물소리를 들으며 잠들기도 했고요. 겨울에는 우풍이 너무 세서 항상 콧물을 질질 흘리기도 했지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기에 친구들도 우리 집이 더 좋다, 니네 집이 더 좋다는 이런 비교조차 할 게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온수가 나오는 욕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를 하지만 그때는 한겨울이면 찬물에 손을 담그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씻는다는 게 사치였고 얼굴은 먼지로 그을리고 손톱 밑엔 늘때가 껴 있었어요. 신발이라고는 달아 빠진 고무신 한 켤레. 그마저도 엄마가 아껴 신으라고 해서 맨발로 다닌 적도 많았습니다. 옷은 항상 사촌 언니, 사촌 오빠 옷을 물려 입고 꿰매 입었습니다. 무릎이 트어진 바지를 바느질해서 덧댄 자리들이 어릴 적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색깔 고운 옷을 입고 메이커 운동화를 신지만 그땐 고무신 양쪽 색깔이 달라도 신을 수 있으면 다행이었어요. 심지어 학교에 가야 하는데 옷이 없어 헌옷을 꿰매 입고 친구들 눈을 피해 등교했던 날도 많았지요. 그렇게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던 시절, 지금도 6월이 되면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소나무 껍질을 벗겨 그 속살을 긁어먹던 그 시절. 동네 아이들이랑 산으로 몰려가 소나무 가지 껍질을 조심스레 벗기고는 그 안에 하얀 속껍질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었어요. 약간의 단맛과 시원함은 있지만 좀 빨고 나면 질기기만 한데도 그게 입에 들어가는 유일한 간식이었지요. 쌀이 없어서 풀죽이나 밀가루죽을 먹는 날도 많았고 어떤 날은 아예 끼니를 거르고 웅크린 채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늘 말했어요.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항상 웃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혀서인지 할머니는 늘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국민학교도 6학년 겨우 마치고 중학교 진학은 꿈도 못 꾸었어요. 남동생 둘을 공부시키려고 자신은 들에 나가 일을 하고 집안일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병원 한 번 못 가보고 방 한쪽에 누운 채 기침을 하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어머니마저 담석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요즘에는 담석증이 큰 병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큰 병이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며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또 울며 엄마, 이제 어떡해요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더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딸이 아니었어요. 남동생 둘과 여동생 둘이 있는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고구마 한 바구니를 가져와 건네며 이 집안 이제 네가 책임져야겠구나 하고 말할 때 19살 소녀는 그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20살의 할머니는 결혼했습니다. 사랑? 그런 거 몰랐어요. 살기 위해 식구들 먹여 살릴 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홍성 읍내 철물점 아들과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한겨울 그 집 마당에서 헌 이불 한 장 깔고 치른 혼례식 추웠지만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이게 내 팔자라면 받아들이자. 그게 20살 할머니의 결심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별로 없었지만 든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술을 좋아했고 친구 따라 돌아다니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결혼 후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가까이서 보살필 수가 있었기에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남편에게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아이 낳고 새벽에 혼자 일어나 밥하고 빨래 삶을 때 그 사람은 구두를 닦아 신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꾸자꾸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래도 돈은 벌어오잖아. 그래도 애들한텐 좋은 아빠야. 우리 동생들한테도 잘해주잖아. 하루라도 남편이 기분 좋게 집에 들어오면 그걸로 충분하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이를 셋 낳고 키우는 동안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첫째를 낳고 한 해 지나 둘째가 생겼고 둘째가 돌이 지나고 막내를 품에 안게 되었어요. 기저귀는 헝겊을 잘라 직접 만들어야 했고 먹일 게 없어 고구마를 삶아서 먹이고 미음에 소금을 살짝 타서 먹였습니다. 막내가 태어나던 해 홍성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새벽에 마당에서 물이 출렁이는 소리에 눈을 떴는데 집 안으로 물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는 2살배기 둘째를 등에 업고 젖먹이 막내를 품에 안고 무릎까지 물이 찬 마당을 맨발로 건넜습니다. 할머니 집보다 조금 언덕에 있는 옆집 담벼락에 기대 앉아 새 아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떨면서 기도를 했어요. 천지신명님, 제발 애들만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발이 얼고 입술이 파래졌지만 아이들만은 젖은 이불 속에서 잠이 들게 해야 했어요. 남편은 40대 중반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앓고 있었지만 말도 안 하고 참았던 거였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슬픔보다 걱정이 앞섰어요. 이제 나 혼자 이 세 아이를 키워야 하는구나. 그 이후로는 국밥 장사를 하며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콩나물을 씻고 김치 자르고 된장 단지를 열어 시장에서의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 난전에서의 국밥 장사를 위해 가스버너, 국밥용솥, 국밥 재료 등을 가득 실은 리어카를 장터까지 끌고 갔습니다. 하루 종일 국밥 장사를 하고 돌아오면 집에서는 또다시 아이들의 밥을 챙겨야 하고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서 김치 한 조각도 제대로 못 집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옆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아줌마, 손 좀 녹이고 와요 하고 웃어주었고 할머니는 또 그 웃음에 힘을 얻었어요. 점심도 거르고 저녁도 거르고 일하다 허리 펴고 앉는 건 해가 다 지고 나서였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이들 도시락도 싸고 학원비도 내고 책가방도 사줬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아니, 박 씨는 무슨 기운으로 그렇게 버텨? 그럴 때면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우리 애들 공부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의 동생들도 다 학교를 다녔고 출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큰 아들은 학교에서 늘 상위권이었고 결국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배우다가 40이 넘어서 작은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성실히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회사가 해외로 진출하면서 동남아 쪽 현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딸은 서울로 진학해서 대학을 졸업했지요. 그리고 혼자서 돈을 벌어 일본으로 유학을 가더니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 하나하나 제 몫을 해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셋 중 하나만 국내에 있다 보니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았어요. 동생들이 홍성과 대전에서 살고 있어 가끔씩 찾아오고 연락을 해서 그나마 외로움이 덜하기는 했습니다. 큰 아들은 할머니의 마음속에 특별했지요. 어린 시절부터 가장 노릇을 하며 동생들을 챙겼고 할머니가 힘들 때마다 엄마, 내가 나중에 꼭 잘 돼서 효도할게라며 어깨를 주물러 주던 아이였어요. 그래서였을까요? 훗날 큰아들이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불러올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말이지요. 2023년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아들이 들어왔는데 6개월 만에 만나서인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늘 어깨를 쫙 펴고 당당했던 아들의 얼굴은 말라 있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좀 앉아보세요. 큰 아들의 목소리에는 평소 없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느낀 직감이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무슨 일이니, 민수야? 엄마, 이번에 사업이 잘 안 돼서 자금이 좀 필요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뇌리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큰 아들은 10년 전부터 작은 건축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제법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처음으로 손을 벌리는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천만 원. 아니,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적금과 예금을 모두 합쳐도 4천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0년 동안 시장에서 국밥 장사를 하며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원래는 더 많았지만 자식들 결혼하면서 혼수 준비해주고 집 구할 때 보태주고 큰 아들 사업할 때 또 도와주고 하니 남은 게 별로 없었죠. 이제는 장사도 접고 할머니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 돈 나올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낡은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총 8개의 통장이 나왔습니다. 각각 다른 은행, 다른 이름으로 된 적금들이었습니다. 이게 엄마가 가진 전부야. 4,200만 원 정도 될 거야. 큰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부족해요.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집은 아이들이 어릴 때 물난리가 나고 난 뒤에 남편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을 팔아서 장만한 겁니다. 민수야, 이 집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집이 아닌 걸 너도 알잖니? 엄마, 제발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큰 공사를 따냈는데 성금만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돼요. 큰 아들이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할머니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가슴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큰 아들의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아들은 복잡한 건 몰라도 된다며 얼버무렸어요. 다음 날 아침 결국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대신 1년 안에 꼭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큰 아들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담보대출 서류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집값이 2억 원 정도로 평가된다고 하니 큰 아들이 더 1억 정도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1억을 대출받은 후 적금 4천만 원과 합쳐서 총 1억 4천만 원을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빈 통장들과 대출 서류를 바라보며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다 주고라도 저 애가 잘 되면 그걸로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큰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조바심이 났지만 아들을 재촉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 어려운 거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공사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성금 받는 게 늦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큰 아들의 핑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발주처에서 서류 검토가 늦어져서 그 다음엔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허가가 지연돼서 나중에는 코로나 여파로 일정이 밀려서라고 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은행에서 첫 번째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월 상환액 120만 원을 내지 못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90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대출 상환은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급히 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에서 독촉장이 왔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꼭 해결하겠다는 말만 했어요. 언제까지 말만 할 거냐며 정말 힘들다고 했습니다. 화내지 말고 정말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됐어요. 하지만 며칠은 몇 주가 되었고 몇 주는 몇 달이 되었습니다. 8개월째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권 실행 예고 통지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기한 내 상환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 예정. 그 종이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이웃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홍성은 좁은 동네라 소문이 금세 돌았습니다. 민수네 집 경매 넘어간다던데? 큰 아들 사업이 망했다며? 그러게 왜 집까지 담보로 잡혔대?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5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며 쌓아온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네 부녀회장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우리가 뭔가 도울 방법이 있을지도. 겉으로는 위로의 말이었지만 자존심이 무너져도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곧 해결될 거예요. 10개월째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큰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민수야, 미영아, 엄마가 정말 한계야. 집이 넘어가기 전에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엄마, 죄송해요. 정말 조금만 더. 언제까지 그런 말만 할 거니?
구체적으로 언제 갚을 건지 말해봐. 할머니가 생평 처음으로 큰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당분간은 갚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라고? 어머님,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잖아요. 요양원? 내가 왜? 어머님, 요즘 요양원들 시설이 정말 좋아졌어요. 간병도 받으시고 또래분들과도 어울리시고 그리고 집 문제도 저희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난 요양원 안 간다.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이 집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날 저녁 큰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할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그럼 이렇게 해요. 일단 단기간만 요양원에 계시고 저희가 집 문제 해결하면 다시 모시고 올게요. 정말이니? 물론이죠, 어머님. 1-2개월이면 충분할 거예요. 할머니는 아직도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집을 잃으니 차라리 잠시 요양원에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았어.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 나올 수 있어야 해. 당연하죠, 엄마. 큰 아들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큰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요양원을 찾았다며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시설도 보고 왔어요. 정말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 그럼 언제 들어가면 되니? 내일 점심에 함께 가요. 그 전에 저녁이나 함께 드세요. 벌써? 이웃한테 인사도 하고 며칠 더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요리를 해왔다며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요양원 가시면 이런 집밥 드시기 어려우실 텐데. 고맙다. 네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좋구나.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나서 할머니는 갑자기 잠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왜 이리 피곤하지?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긴 하다만 잠이 많이 오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더니 의식도 몽롱해졌어요. 민수야, 뭔가 이상해. 그것이 할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할머니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공기,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낯설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멍했고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어요. 아, 어르신 깨셨네요. 간병인처럼 보이는 중년의 여자가 다가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왜 여기 있죠? 할머님, 여기 해맑은 요양원이에요. 아드님이 모시고 오셨잖아요. 내가 언제 오겠다고 했어요? 나 집에 가야 해요. 할머니가 일어나려 하자 간병인이 손을 눌러 제지했습니다. 어르신, 아직 몸이 안 좋으시니까 누워 계세요. 아드님이 장기 입소라고 하셨어요. 장기 입소?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하지만 간병인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침대 옆 서랍에 있었습니다. 급히 큰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온 것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일단 요양원에서 적응하세요.
집 문제 해결되면 모시러 갈게요. 그래도 이웃한테 인사는 하고 왔어야지. 가서 인사 좀 하고 올 테니 데리러 와. 엄마, 소리 지르지 마세요. 다른 분들한테 민폐예요. 민폐? 네가 얘기한 시설하고 여기는 너무 달라. 그러니 나는 돌아가야겠어. 엄마,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요양원비는 누가 내는데? 당연히 엄마 돈으로 내죠. 엄마 통장으로 자동이체 설정해 놨어요. 내 통장? 그 통장은 비어 있는데? 엄마,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들어오잖아요. 할머니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과 집까지 모두 빼앗고 이제는 매월 들어오는 연금마저 요양원비로 사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해맑은 요양원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그곳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할머니가 배정받은 방은 4인실이었는데 다른 세 분은 모두 치매나 중풍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식사 시간,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식은 밥과 미지근한 국, 짠맛만 나는 반찬들이 플라스틱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요? 어르신, 불만 있으시면 다른 곳으로 가세요. 간병인의 말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갈 곳이 있다면 진작에 갔을 것입니다. 더 참기 힘든 것은 간병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을 때 한 간병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손이 안 따라줘요?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봐.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간병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가족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점점 받지 않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해외에 있는 작은 아들과 딸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시차 때문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도 딸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알아서 잘해줄 거예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세요. 딸마저 오빠의 편을 들자 할머니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10월 15일은 할머니의 생일인데요. 이번은 칠순 생일이라 할머니에게는 의미가 깊은 날이었습니다. 큰 아들이 작년부터 칠순잔치 제대로 하자고 했지만 막상 칠순이 다가오자 자식들로부터 연락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 구석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파랬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하늘도 창살 너머로 보니 감옥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버려질 줄이야.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다른 노인들 앞에서는 차마 울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소리내어 울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식욕도 잃어갔어요.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 한 분이 어느 날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전날까지 함께 대화를 나누던 분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차갑게 식어 있더군요. 장례식장으로 떠나가는 그분을 보며 할머니는 자신의 미래를 보는 듯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쓸쓸히 죽게 되는 건 아닐까?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다른 입소자의 가족이 면회 오는 것을 보았어요. 80대 할아버지에게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함께 와서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많이 드세요. 집에서 만들어 온 거예요. 그 따뜻한 모습을 보며 왜 자신의 가족은 이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요양원 직원들도 할머니의 상황을 알아차렸어요. 가족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화도 잘 받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간병인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족들이 안 오시네요? 외로우시겠어요. 동정 어린 시선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모욕으로 느껴졌어요. 또 다른 간병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가족이 버린 할머니들은 보통 문제가 많아요. 조용히 지내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의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차별을 받았어요. 가족이 자주 오는 할머니들은 따뜻한 반찬을 받는 반면 할머니는 늘 식은 음식만 받았습니다. 불평을 하면 그나마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겁을 주더군요. 청소나 빨래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도 뒷전이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매일 깨끗하게 관리받는 반면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씻지 못했어요. 옷도 제때 갈아입지 못해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한 사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어린 요양보호사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밥을 조금 더 드셔야 힘이 나요. 그녀는 매번 수저를 내 손에 꼭 쥐어주며 웃어주었습니다. 밤 근무를 할 때면 담요를 덮어주고 저라도 곁에 있어 드릴게요. 작게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큰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다시 한번 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번에는 기적적으로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의 첫마디가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냈어요. 엄마, 왜 자꾸 전화해요? 짜증나게.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큰 아들의 거친 말투였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희도 바쁘게 사는데 엄마가 계속 방해하시면 어떡해요? 큰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내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목이 메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 하지만 큰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집은 이미 정리됐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엄마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생활에 방해돼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슬프거나 절망스럽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돌아갈 곳이 없다고? 내 집을 누가 정리했다는 거야?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큰 아들이 자신 몰래 집을 처분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런 식으로 버려진다면 더 이상 참고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요양원 생활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요양원 사무실 직원이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으로 할머니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요금을 내지 않으셔서 더 이상 계시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할머니는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손이 떨리며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아니, 내 아들이 돈을 안 냈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맡기면서 비용은 당연히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3개월째 밀리고 있습니다. 첫 달만 냈고 나머지 3개월 비용은 총 330만 원입니다. 직원은 냉정하게 설명했어요. 내일까지 정산하지 않으시면 퇴소하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서류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말로 아들 이름으로 된 연체 고지서였어요. 3개월 동안 요양원비 110만 원씩 총 330만 원이 밀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할머니는 황급히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 사무실로 가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처음 한 달치 비용만 입금되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된 건가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드님께서 곧 입금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기다렸는데 이제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사무장은 미안해하면서도 단호했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처음부터 요양원비를 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요. 자신을 여기 버려두고 연락을 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제 연금은 어떻게 된 건가요? 할머니는 간신히 물었어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매월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것도 요양원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무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드님께서 그 돈은 따로 관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연금까지 가로채고 있었던 것이에요. 요양원비도 내지 않으면서 어머니의 연금은 가로채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다행히 연결되었지만 큰아들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엄마, 왜 또 전화해요? 바쁘다고 했잖아요. 민수야, 요양원에서 돈을 안 냈다고 나가라고 해. 할머니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 그거요? 돈이 없어서 못 냈어요. 아들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연금은? 내 연금으로라도 내면 되잖아. 그 돈은 제가 다른 용도로 써야 해서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다른 용도가 뭐야? 내 돈인데.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엄마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들은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정말로 요양원에서 쫓겨났어요. 가져갈 것이라고는 옷 몇 벌과 약간의 생필품이 전부였습니다. 종이 가방 2개에 담긴 것이 할머니의 전 재산이었어요. 요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이 끝난 듯 느껴졌습니다. 갈 곳도 없고 붙잡을 손도 없었어요. 작은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해서 받지 않길래 문자를 남겨놓았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70세 시골 노인이 그것도 요양원에 있다가 나와 종이 가방 2개를 들고 길거리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은 참으로 처량했어요. 할머니는 큰 길가 버스 정류장에 앉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할머니가 잠든 사이에 요양원에 왔기에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홍성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할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길바닥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괜히 눈에 밟혔어요. 저 돌멩이도 자리는 있는데 나는 갈 데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밤이 되자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11월 초의 밤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할머니는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치고 있었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들었어요. 버스도 점점 줄어들어 정류장은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할머니의 유일한 동반자였어요. 첫 번째 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의자가 딱딱해서 제대로 눕지도 못했어요. 추위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새벽 2시쯤 되자 취객 몇 명이 지나갔어요. 할머니를 보고 뭔가 말을 걸려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할머니는 무서웠어요. 이틀째 되는 날 할머니는 배가 고팠어요. 요양원에서 나올 때 가져온 돈이 2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사 먹었는데 그것도 사치로 느껴졌어요. 세 번째 날이 되자 정말로 굶주림을 느꼈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지만 먹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국어를 생각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배가 고파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1,000원을 주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복지관에 가세요라고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때까지 복지관이 뭔지도 몰랐어요. 3일째가 되자 할머니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떡이 지고 옷은 더러워졌어요. 제대로 씻지 못해 냄새도 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거리에서 보낸 어느 날 4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사회복지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집은 어디세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요양원에서도 쫓겨나 갈 곳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여긴 경기도 용인이에요.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예요. 신고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당한 일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사회복지사를 따라간 보호소에서 며칠을 지낸 후 할머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감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래, 이젠 참지 않겠다.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자신이 길거리로 내몰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런 식으로 버려진다면 더 이상 참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가족에게 버림받은 순간 할머니는 이제 세상에 알리기로 다짐했어요. 내가 당한 억울함, 내가 살아온 세월을 아무도 모른다면 내가 직접 말해야지.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랜 세월의 울분과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어요.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할머니는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소개해준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큰아들이 할머니의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집을 팔아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연금을 자신의 계좌로 변경해서 가로채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명백한 사기이자 노인 학대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차갑고 종이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인감도장 위조 정황과 연금 계좌 변경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떨리는 숨을 누르려 애썼어요. 저는 큰 건 안 바래요. 살 집만 돌려주고 연금 통장만 내 손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또다시 같은 일을 겪으실 수 있어요. 지금 선을 확실히 그어야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 귀에는 변호사의 말이 파도처럼 들렸다가 멀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평생 싸우는 법을 몰랐어요.
참고 넘기는 법만 배웠어요. 그래도 이번만큼은 스스로를 지키셔야 해요.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니 지금부터 모으는 게 좋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오래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며 마음을 붙잡으려 했어요.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되겠어요. 물론이에요. 다만 결정을 하시면 즉시 절차를 시작하죠. 그때 할머니 핸드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작은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해도 몇 달간 되지 않던 작은 아들이었어요. 너 지금 어디 있니? 저 지금 홍성이에요.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현재 위치를 말했어요. 여긴 경기도 용인이야. 사회복지사 도움으로 보호소에 있어. 엄마, 바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때 갑자기 딸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돼요. 저도 듣고 있어요. 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할머니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너희 목소리를 들으니 살 것 같다. 엄마, 우리가 곧 가요. 다른데 가시지 마시고요. 옆에 사회복지사나 다른 분 있으면 바꿔주세요. 딸은 변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주소를 확인하고 바로 출발한다고 했어요. 3시간 후 보호소 면담실 문이 열리고 작은 아들과 딸이 숨 가쁘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둘의 눈가는 벌겋게 달아 있었고 손등에는 잔 떨림이 가시지 않았어요. 늦었지만 와줘서 고맙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늦었어요. 작은 아들이 먼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동안 전화를 못 받은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형이 엄마가 치매라고 했고 정신이 이상하니까 전화와도 받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할머니는 숨이 막혀 가슴께를 움켜쥐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내 이름도 알고 오늘 날짜도 알고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안다. 엄마, 알아요. 지금 엄마 말씀은 또렷하고 분명해요. 우리가 직접 확인했어야 하는데 큰오빠 말만 믿고 너무 어리석었어요. 딸이 할머니 손을 양손으로 감싸쥐며 눈물을 훔쳤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작은 아들이 깊은 숨을 몰아쉬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엄마, 형을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엄마 찾는 것도 더 오래 걸렸고요. 형이 장모 칠순이라고 모시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내 칠순엔 요양원에서 혼자였는데 장모 칠순엔 해외여행이라고? 맞아요. 우리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사실 확인까지 했어요. 엄마, 우리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로 움직였어요. 딸이 서류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홍성에 있는 엄마 친구분, 그릇가게 이모한테 어렵게 연락이 닿았어요. 오빠가 사업자금 때문에 여기저기 돈을 빌리다 막히자 결국 집이 팔렸다고 들었어요. 할머니는 서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어루만졌어요. 내가 치매가 아닌데 요양원에 갔다고도 소문이 돌았지? 네, 그 친구분이 엄마 평소 말투와 기억이 분명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오빠 말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러다 며칠 전에 엄마 문자 받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살아있다. 용인에 있다. 도와달라. 그 세 줄을 보고 바로 귀국했어요. 그래, 늦었어도 왔으니 됐다. 니들이 와줘서 고맙구나. 엄마, 우리 셋이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봐요. 작은 아들이 수첩을 펼치고 굵은 볼펜으로 큰 글씨를 적었습니다. 첫째, 엄마 인감 사용 내역과 위임장 진위부터 확인해 봐야 해요. 둘째, 등기부 등본 열람에서 집 매매 경위도 알아봐야 하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각 문장을 가슴속에 새기듯 따라 읽었어요.
셋째, 연금 수급계좌 변경 경로와 승인자 확인도요. 넷째, 요양원 입소 동의서 원본 확보하고 서명도 위조된 게 아닌지 봐야 해요. 딸이 내 어깨에 카디건을 더 여며주며 빙근 미소를 지었어요. 다섯째, 엄마 계좌에 대한 임시 가압류와 출금 정지 신청이에요. 할머니 머릿속은 낡은 장롱 속 실타래처럼 꼬였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옆에 있어요.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의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절차를 시작해 주세요. 살 집과 연금 통장은 물론이고 과정 전체를 바로잡아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좋습니다. 고소장 초안부터 잡고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겠습니다. 증빙은 오늘부터 수집하고 요양원과 은행에는 공문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응했습니다. 요양원과 은행은 제가 직접 갈 테니 서류는 직접 확인하면 되겠지요. 엄마, 우리 같이 가요. 작은 아들과 딸의 목소리가 양쪽 어깨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처럼 들렸어요. 잠시 휴식 시간을 얻어 보호소 식당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래도 오늘은 숨이 덜 막힌다. 창밖으로 기울어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길게 방바닥에 누웠어요. 저 빛처럼 길게 가자 한 걸음씩이지만 분명하게. 엄마, 내일은 요양원부터 가요. 입소 동의서 원본을 꼭 받아와야 돼요. 모레는 등기소와 은행에 가자. 작은 아들이 수첩을 덮으며 의지를 다지는 눈빛을 보였어요. 그리고 홍성 친구분도 다시 만나 사실관계 알려드려야 하고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야. 나를 기억해 줄 거야. 밤이 되어 셋이 작은 방에 모여 앉아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어요. 아니, 이제는 내가 앞장설 거야. 할머니 가슴속에 오래 묵은 한이 비로소 말이 되어 천천히 흘러나왔어요. 요양원에서의 넉 달, 내 칠순날의 눈물, 버스 정류장에서 밤을 보낸 것도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지. 요양원, 등기소, 은행, 변호사 사무실 차례대로 갈게요. 오늘은 정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작은 아들과 딸과 함께 해맑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딸이 준비해온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작은 아들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백미러로 자꾸 할머니 얼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낯익은 간병인들이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들의 당황한 표정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원장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갑자기 어떻게... 딸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입소 동의서 원본을 보여주세요. 원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서류함에서 동의서를 꺼냈어요. 서류를 보는 순간 할머니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서명이 아니었어요. 글씨체도 다르고 심지어 이름도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쓴 글씨가 아닙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가 이걸 써준 건가요? 원장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드님께서 어머니 대신 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위임장은 어디 있나요? 위임장도 없었어요. 큰아들이 할머니 동의 없이 임의로 서명을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어요. 작은 아들이 휴대폰으로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증거자료로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본이니까 저희가 가져갈게요.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요양원을 나온 할머니와 남매는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연금이 입금되던 계좌의 변경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은행 직원이 전산을 확인해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계좌 변경이 3개월 전에 이루어졌는데 누가 변경했나요? 직원은 서류를 뒤적이더니 말했어요. 아드님 박민수 씨께서 고객님의 위임을 받아 변경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을 봅시다. 위임장을 보는 순간 또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서도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쓰지도 않은 서명으로 연금이 아들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딸이 은행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계좌 변경을 원상복구해 주시고 지난 3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해 주세요. 그리고 이 위조된 서류들도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니 원본을 보관해 주세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부동산 등기소였습니다. 집의 소유권 변경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집이 큰아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바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있었어요. 매각 가격은 시세보다 3천만 원이나 낮은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싸게 팔았을까요? 작은아들이 의아해했어요. 등기소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급매로 나온 것 같네요. 아마 사정이 있어 급하게 처분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큰아들이 뭔가 사정이 있어 급매로 처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마저 빚 갚는데 다 써버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매매 과정에서도 어머니 동의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소유권 이전 당시 어머니는 이미 요양원에 계셨으니까요. 할머니와 남매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는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형사는 서류들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사기, 문서 위조, 노인학대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가시는 날 음식에 약을 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증거는 없겠지만 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네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요양원도 확인 좀 해주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빨리 수사 시작하도록 하지요. 홍성 지역으로 내려간 작은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충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 모두 형이 엄마를 잘 모시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작은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심지어 엄마가 치매라는 소문까지 퍼뜨려 놨더라고요.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작은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 엄마가 치매라면서?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데 안타깝네. 그래서 요양원에 모셨다고 하던데 큰아들이 효자라고 소문났어.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큰아들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작은아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다고 했어요. 엄마는 치매가 아니고 형이 재산을 빼앗고 요양원에 버린 거라고 다 말했어요. 동네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큰아들과 며느리가 정말로 장모의 칠순을 맞아 유럽 여행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큰 며느리의 SNS를 확인해 보니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의 관광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며느리 어머니와 함께 찍은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칠순에는 요양원 침대에서 혼자 식은 국을 마셨는데 장모 칠순에는 유럽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인간의 도리를 완전히 벗어난 거야. 작은 아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친어머니를 요양원에 내팽개치고 장모랑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할머니의 사연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한 기자가 직접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자의 말에 할머니는 동의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란에는 분노와 동정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다니.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들도 연대를 표명해 주었어요. 노인 인권 단체들도 할머니를 지지한다고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후원금과 격려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그 모든 관심과 사랑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같은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에요. 언론과 여론이 그렇게 떠들어대니 경찰과 법원은 신속하게 조치를 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공항에서 입국하는 순간 체포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아들과 며느리 명의의 모든 계좌와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가 내려졌어요. 할머니 연금이 들어간 계좌는 물론 집 매각 대금이 들어간 계좌까지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할머니, 이제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집값은 못 받더라도 그동안 빼앗긴 연금과 적금은 모두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과 며느리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뉴스에서 그들이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들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져 있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슬픔도 느껴졌습니다. 법정에서 큰아들과 마주쳤을 때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 사실을 인정합니까? 큰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인정합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재판부는 큰아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또한 할머니에게 총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빼앗긴 연금과 적금,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었어요. 판결 후 큰아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까지 됐니? 판결 후 할머니는 작은 원룸을 구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빼앗긴 돈의 대부분을 되찾았고 연금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작은 아들과 딸이 번갈아가며 안부를 확인해 주었어요. 그런데 딸은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하고 대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큰아들은 출소 후 진심으로 사과하며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알아서 살자구나. 할머니는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지금 할머니는 74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컴퓨터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웃을 날보다 울 날이 더 많다고들 하지요. 할머니 역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을 이겨내고 남편의 죽음 뒤에도 자식 셋을 지키며 꿋꿋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고 요양원 침대에서 칠순을 맞이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가장 서러운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견디기 힘들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무너진 채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은 생을 억울함에 갇혀 살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작은 아들과 딸과 함께 다시 살아가려 합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지만 결국 할머니에게 남아있는 건 가족이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할머니와 같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